인도네시아가 기존까지 보여준 행보에서 다소 탈피하며 한국에 다시 손길을 뻗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 뒷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인도네시아가 국가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인데 한국만이 보유한 기술이 그 원인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수야바라의 국영 8조선소에서 열린 알루고로 잠수함 인도식에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모습입니다. 길이 61m 1400톤급 소형 잠수함인 알루고로함은 대우조선해양이 8조선소와 함께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차로 수주한 세 척의 잠수함 중 마지막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기술 이전 방식으로 현지에서 조립됐습니다. 앞서 1, 2번함은 2017년, 2018년 국내에서 각각 건조돼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바로 프라보어 장관이 한국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잠수함을 비롯 다양한 국방사업을 진행해왔지만 프라보어 장관만큼은 한국을 피해온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는 여러 번씩 방문했으나 한국 국방부 장관 등의 방한 초청은 검토를 계속할 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잠수함 인도식에는 전격 등장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며 이를 거울 삼아 국토 수호 방위를 위해 전력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 관계를 중요히 여기며 양국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며 한국은 경제산업 기술적으로 우수한 국가이며 인도네시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잠수함 인도식에서 한국에 꽤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강은호 방사청장과도 KFX를 논하는 만남이 성사된 것도 특이한 동향입니다. 강 청장은 14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뒤 15일 프라보어 장관과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장관 등을 만났고 이들 모두에게 4월 중 예정된 KF-X 전투기 출고식에 참석해달라고 초청장을 건네고 양국 방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한국을 계속해서 배제하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KF-X 대금을 연체하고 잠수함을 주문하고 계약금조차 내지 않은 상황이 다름 아니라 그 핵심에 프라보어 장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KF-X 대신 유럽이나 미국 전투기를 주문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계약을 이미 해놓고도 KF-X나 잠수함의 기술 이전이 좋지 않다고 줄기차게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태도를 바꾸며 양국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고착 상태에 빠진 KF-X 공동개발 사업과 잠수함 2차 사업과 관련해 해결의 물꼬를 틀지 주목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는 의외로 다른 문제도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가 현재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앞두고 정작 관련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인도네시아가 수도 자카르타 상당 부분이 침수되고 지반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제한되는 것이 대제방 건설인 것으로 이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지하수 개발 등에 따른 지반 침하 문제가 겹쳐 2100년이면 해안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막아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침하가 가장 심각한 자카르타 북부 지방에 대제방을 건설해서 바닷물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자카르타 북부 해안 지역은 연평균 7.5에서 13cm씩 지반이 내려앉고 있으며 해안 제방을 쌓아도 점점 밑으로 내려앉아 지난 2007년부터 바닷물이 제방을 넘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심지 배수체계 부족으로 내륙에 빗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데다가 바닷물까지 넘어 들어오니 무기에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뭔가 효과적이며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새만금 방조제에 쓰였던 대제방 건설 기술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2019년 당시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최근 새만금 같은 대규모 방조제 축조 경험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네덜란드가 아닌 우리에게 설계를 맡긴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대가 낮아 침수를 막는 제방으로 유명한 곳은 네덜란드이나 새만금 방조제만큼 큰 것을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마침 한국에 의뢰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의 대제방은 길이 33km로 새만금 방조제 33.9km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새만금 방조제에 쓰였던 기술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 자카르타 대제방을 건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타당성 검토를 한국에 맡겼으며 한국은 지난 12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설계를 한국이 제시했으니 세부 설계에서 약 4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며 설계도를 바탕으로 한국 건설사가 투입된다면 총 20조 원가량 잭팟 수주가 터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자카르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대방조제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2022년부터 세부 설계와 공사를 맡길 것이고, 한국은 2032년에 해당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면서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남우성 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실제로 대방조제를 건설하기로 하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발휘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부 설계, 공사 시공, 감리 분야 등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의외로 대중들은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당장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문제가 걸려있는 등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수천 수백억 원짜리 방위 사업도 중간에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수십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잘 되겠냐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당국은 수도 이전을 검토 중인데 이 과정 가운데 한국 정부는 여느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인도네시아 정부에 청사진을 제시했고, 새로운 수도의 건설에 대한 각종 노하우까지 알려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보르네오 섬 자체가 수도 부지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성도 다시 나오고 있으며, 수백조 원 프로젝트라는 허울 좋은 말잔치로 제대로 진척된 게 없다는 게 현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사업 타당성만 검토만 해놓고 세부 설계나 시공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맡길 가능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KFX같이 시작해놓고 정작 유럽이나 미국으로 간 것처럼 다른 좋은 조건을 다른 나라가 제시할 경우에 한국은 타당성만 검토만 하고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막상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10년여가 걸리는 프로젝트 기간 내내 공사 대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관련한 프로젝트는 다소 물음표가 붙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몇 번 손바닥 뒤집는 듯한 태도를 경험한 한국은 좋지 않은 조건의 계약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편에서는 이번 자카르타 대방조제는 한국이 진행할 것을 낙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방조제는 인도네시아 GDP를 대부분 책임지는 자카르타의 침하를 막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며 한 해라도 빠른 시기에 공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발주를 하더라도 한국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기술을 실시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며, 한국과 방위 쪽에서는 다소 어긋남이 있었지만 방조제는 급한 문제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장관까지 태도를 고쳐 앉으면서 한국과는 어떻게든 간에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며 협력해두는 게 좋다는 분위기가 연출된 것입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경제적 타격을 가장 덜 입은 한국의 국가 위상이 급상승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은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태도 변화가 KFX 및 잠수함 사업까지 잘 연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불협화음을 내면서도 한국 자체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가지 제기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양국 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W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와 일본해 중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명칭을 더 인정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 문제를 거론하려면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되었죠. 당시 국제수로기구는 세계 해역 명칭 통일을 위해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편찬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의 동쪽, 일본의 서쪽에 있는 해역, 즉 동해를 일본해라는 이름으로 신청했고 일방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중요한 사정이 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국민의 주권도 존재하지 않아 바다의 명칭 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죠. 게다가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했죠. 따라서 일본의 입김이 더 먹히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제2파는 1937년에 편찬되었는데 이 시기 또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독립한 후인 1953년에 제3판이 편찬되었는데 공교롭게도 6.25 전쟁 도중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한국은 국제수로기구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죠. 결국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제작된 많은 지도 중에서 일본해라는 명칭이 단독 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이 국제수로에 가입한 건 1957년입니다. 하지만 바로 동해 명칭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과의 협의를 먼저 진행했으나 계속해서 거부를 당했죠.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건 1992년 제6차 UN 지명표준화 회의였습니다. 이후 2002년에 국제수로기구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야욕도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제4판 제작 과정에서 일본의 단독 표기를 요청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국제사회가 한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죠.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4월 남북한 관계자가 영국 런던에서 만나 동해 명칭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가진 것이 마지막 협의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한국 손을 들어주는 에피소드가 일어나면서 일본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의 성명에서 동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군이 그동안은 동해를 일본해라는 명칭으로 주로 표현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사령부 마이클 카프카 대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날 오전 동해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 활동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동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희귀한 일이기는 합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에서 동해를 검색해보면 지난 2016년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소개글에서 잠시 등장하고 이후 대부분의 경우 공식 문서에서는 일본어로 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2019년 5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요코스카 미군 해군기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칠함대 구성원들은 황해, 일본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위풍당당하게 순찰하겠다. 이 발언은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동해를 함께 표기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미 국무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지명위원회가 결정한 명칭을 쓰고 이 위원회가 해당 수역에 승인한 이름은 일본해가 맞다. 한국이 다른 명칭을 쓰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오랜 정책과 관행에 따라 미 정부는 모든 공해를 지칭할 때 한 개의 명칭만 사용한다. 한 개의 명칭만 사용한다던 미국이 일본에 대신 동해를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동해 표기는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성명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찾으셨나요? 네, 한국을 일본보다 더 앞세워 표현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호칭의 순서는 중요도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관행상 더 중요한 나라를 앞에 사용하죠. 소식을 접한 일본은 바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일본해를 한국식 명칭인 동해라고 표기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표기를 사용해왔다. 그러자 네티즌들도 미국의 표기에 분노한 듯 이런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군이 한국 주장을 그대로 홍보했다. 언론에 이어 일본 정부도 나섰습니다. 해당 수용 명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 해당 표기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관광부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했고 정정을 요청한 상태이다. 아직까지 미국의 대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태도가 우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다의 명칭과 관련한 논란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다 이름 표기의 국제적 기준이 되어온 국제수로기구 표준 해도집이 특정 바다의 명칭과 관련해 큰 변화를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동해 일본해 같은 고유 이름 대신 언어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표준 해도집은 일본이 일본의 단독 표기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였지만 새로운 표기법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그러한 주장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의 욕심은 곧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IHO 회원국들은 지난 16일 영상으로 개최된 총회에서 기존 해도집 해안과 바다의 경계 S23을 대신하는
개정판 S130을 도입하기로 최종 협의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핵심 개정사항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개편하고 바다를 명칭 대신 고유식별 번호로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국제표준이 번호 표기로 수정된 만큼 정부의 일본의 수정 요구에 힘이 더 실리게 될 것이다. 해돋이이 이렇게 변경되는 데는 한국의 힘이 컸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의견 차이를 빚고 있자 국제수로기구 사무총장이 번호 표기 방식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절충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반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제작한 해도에 일본의 표기가 남게 된다며 자국 주장이 관철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종이에는 일본해가 남는다. 그리고 디지털 쪽은 기본적으로 모두 숫자 표기이며 이는 일본해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주장이 제대로 통했다고 생각한다. 완벽하게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편찬되는 해도집에서는 숫자로 표기되고 과거의 자료에 일본해가 남는 것을 가지고 애써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논평에 대해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국제수로기구는 사실상 과거 버전인 S23을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동해 표기 확산의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